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안 오르는 전형적인 학생이 바로 저였는데요. 영어 학원만 2개 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학원을 과감히 끊게 됩니다. 제가 264명 중에 106등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반에서 이제 여자 중에 1등,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내신 1점대로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학원을 보내신 이유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우리 아이가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보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은 그게 공부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내 지식이 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점은 자습 시간이 부족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요, 아이들. 이제까지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 구슬주가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12만 청소년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는 공부 유튜버 구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이제 대형 영어 학원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그 학원을 이제 주로 갔는데 이제 저를 레벨을 한 단계 높여서 이제 클래스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높은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당연히 이제 학원 수업도 못 따라가고 맨날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이 됩니다. 그렇게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갔지만 성적이 계속 안 오르는 이 시기를 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생활을 보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내가 이제 학원을 다녀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학원을 다니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만큼이나 노력을 하고 이만큼이나 시간, 에너지를 썼는데 성적이 이 정도면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 아닐까? 아, 너가 학원을 다니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학원을 그만두고서라도 내가 중위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볼게. 이렇게 해서 학원을 과감히 끊게 됩니다. 수학 과외 딱 하나만 남기고. 그렇게 시간이 엄청 많이 남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이제 채워 넣으려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제 나만의 어떤 스케줄링을 해가면서 이렇게 복습도 해보고 뭐 암기법도 써보고 하면서 이제 저만의 공부 스타일을 실험해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문제집을 3권을 풀고 한 과목당 문제집을 3권을 풀고 독서실을 한 달을 끊어가지고 진짜 매일매일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안 맞아서 과외를 같이 이제 학원과 과외를 같이 해보기도 해보고 또는 뭐 아니면 이걸 다 끊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혼자 공부해보기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실험을 중학생 때 해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의 최적의 공부 방법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시행착오들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성적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반에서 이제 여자 중에 1등 하게 되고 이제 결국엔 이제 이런 또 중학교 3학년 때 시행착오도 겹쳐져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내신 1점대로 이제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만난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학생 때까지는 여러 공부 루틴, 여러 방법을 실험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A라는 학원, B라는 학원 또는 과외, 뭐 인강 어떤 게 자기한테 잘 맞을지 모르고 또 자신의 성향도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즉 자습의 나만의 루틴이 딱 만들어지면 이제 진짜 성적으로 시너지가 팍 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 1등이 이 학원 다니는데 이 학원 선생님 너무 좋다는데 너가 못 따라가는 거야 라고 대부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 알아요. 내가 여기서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다른 친구들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단어 시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께 용기 내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봐 주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 또는 어떤 과외 또는 자기만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루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머니가 좀 판을 잘 깔아주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과목별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학원을 다니든 인강을 다니든 뭐 과외를 받든 상관은 없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는지 이 과정을 이제 나만의 루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저의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국어입니다. 대부분 국어 과목은 공부를 했는데 헷갈려서 틀려요. 내가 문제집을 3권이나 풀었는데 50점을 받았다고? 뭐가 문제였지? 분명 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공부를 했긴 했는데 그거 평가 문제집에서 문제 풀었나? 자습서 문제에서 풀었나? 이런 식으로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국어도 결국에는 암기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시도한 방법이 단권화라는 공부법이에요. 즉,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교과서에 이제까지 공부한 과정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 선생님 수업은 이제 검정색으로 필기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 수업 들을 때는 휘황찬란한 색깔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거에 집중하면서 검정색으로만 필기를 싹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학교 출판사에 맞는 자습서를 펼쳐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그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지식들이 자습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파랑색으로 얹혀서 또 추가적인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바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문제를 풀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새롭게 알게 된 개념들을 교과서에서 출처를 찾아서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총 3단계를 거치면은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교과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D-Day 1주차 때 빈칸을 싹 다 뚫어서 나만의 시험지라는 걸 만들고 달달달달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냐면, 학교에서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이거 국어 제목 윗칸에 필기해 놓았던 건데, 이거 내가 자습서에서 문제 틀려가지고 빨간색으로 어떤 부분에 필기해 놓았는데, 이렇게 이미지까지 연상이 되면서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어는 이제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국어 내신은 무조건 다 1, 2등급 안으로, 모든 과목이 그랬지만 어쨌든 국어 과목은 더 탄탄하게 항상 1,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외우는 거를 단순히 그냥 내가 통암기를 막 해보려고 하면 어렵고, 이 D-Day 4주차부터 한층 그 교과서의 레이어를 쌓아가다 보면은 이 내용이 엄청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D-Day 1주차 때 암기하는 게 많이 수월해져요. 암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먼저 이해 단계를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이제 마지막쯤에 좀 해주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저한테 그거 하라고 해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공부법입니다. 영어 공부법에서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거는, 영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문장을 다 암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결국에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 한국말로 구조화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된 지문을 한국말로 요약 정리를 하는 건데, 이 맥락을 잡는 연습을 하면은 일단은 그 시험 문제 중에 반 이상은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 첫 번째로가 이제 주제 찾는 거, 그리고 일치불일치 문제, 또는 빈칸 뚫어놓고 거기 찾으라는 문제, 또는 흐름 배열, 이제 A, B, C로 나눠서 이제 흐름 배열 하는 건데, 이런 문제 유형들은 영어 지문의 맥락을 알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처음부터 영어를 암기하려고 하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그게 먹히는데, 고등학생 때 되면은 지문의 양도 길어지고 시험 범위가 많아져서 절대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처음에 이제 내신 준비를 할 때는 무조건 한국말로 구조화를 해라. 한국말로 먼저 글의 흐름을 익힌 다음에 영어로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은 영어가 머릿속에 쑥쑥쑥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1과를 진도를 나갔다. 그럼 집에 돌아와서 1과를 모르는 단어 이제 외워두고 한국말로 구조화를 싹 해서 그 흐름을 먼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공부가 수월해진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조화를 할 때 영어를 진짜 못하는 친구들은 해석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답지를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 문장이 이런 걸 의미하구나. 그 다음에 한국말로 먼저 요약 정리를 해서 한국말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소리내서 읽으면은 그 문장의 구조가 한국말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건 이제 별도로 외워지는 건데 영어 단어가 외우는 거는 그냥 눈으로 쑥쑥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를 싹 정리해요. 그리고 한국말도 싹 정리하고 뜻을. 그래서 이거는 틈날 때마다 외워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영어 단어를 못 외워서 문장을 막 해석을 못해서 시험 문제 틀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구조화를 하면은 이 지문의 맥락이 머릿속에 쑥쑥쑥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영어 단어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 암기에 집착을 한다기보다도 일단은 해설지를 봐서라도 맥락을 정리하고 그 글을 먼저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도 처음에 한국말 배울 때 문법 먼저 엄마는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엄마 그걸 많이 듣고 하면서 그 단어를 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한테 익숙한 것 한국말로 구조화를 한 다음에 이제 영어로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그 영어가 나한테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공부법인데요. 수학공부법의 핵심은 내신 기간에는 절대 고난도 문제집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너무 풀어야 될 문제집도 많고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포자가 많아져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그것, 즉 선생님이 예를 들면 교과서로 수업을 하시려면 교과서 변형 문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많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는 교과서에서 문제 안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출제를 하시냐면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3번 문제와 대단원의 7번 문제를 풀이과정을 결합해서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정말 죽을 듯이 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딱 이 풀이과정이 바로 튀어나오게끔 훈련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이게 교과서 변형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선생님은 출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만난 우리 10대 청소년 친구들은 물론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고난도 문제집 풀고 외부 문제집 풀면서 개념도 익히고 그리고 수학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단 내신 기간에만큼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교재를 3콤보, 교과서에는 3칸만 그리고 절대 풀이 과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연습장에 문제를 풀고 이제 거기 교과서에는 맞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연달아 풀어서 맞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거 중단은 몇 번 문제다.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하셨네? 이런 인사이트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인데 X가 하나라도 쳐 있으면은 3칸을 하나를 더 그려서 계속 맞힐 때까지. 그러면 X가 또 나왔어. 그럼 또 계속 그리는 거예요, 칸을. 그래서 저는 한 문제당 뭐 21번, 24번 이렇게까지 풀었던 교과서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이제 수학 내신에서는 8, 90점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문제에 비슷한 꼴이 나오면은 이 풀이 과정을 넣으면 되겠다라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수학도 새로운 엄청 창의적인 문제, 창의적인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학 잘을 길러내는 교과서는 아니니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은 비슷한 유형, 비슷한 문제 꼴이 보이면은 풀이 과정, 내가 이제까지 학습했던 풀이 과정을 대입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다양한 문제, 그냥 어려운 문제만 푸니까 어떤 문제를 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를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엄청 허다합니다. 만약에 내가 풀이 과정을 모르겠다. 그럼 답지를 보고서라도 풀고 답지를 봤으니까 X. 다음날 또 풀었을 때 또 모르겠다. 그럼 답지를 보고 또 풀고 또 X.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문제 풀면 되지?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수학 알고리즘을 내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학습을 시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그냥 반복해서 풀면은 익혀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전교 1등은 교과서로 공부한다라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시험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니까요. 근데 그냥 교과서를 눈으로 이렇게 본다? 그냥 교과서를 공부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제 뭐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받든 뭐 스스로 인강을 듣든 또는 문제집을 풀든 결국에는 이 어떤 공부한 자료들이 싸그리 다 이제 교과서로 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도 교과서에 단권을 하라 그러고, 영어도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구조화라고 하고, 수학도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마칠 때까지 푸는 쓰리콤보 공법을 활용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